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시간인데요. 요즘 조국혁신당 어떻게 보입니까? 돌풍이 약풍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지만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총선 25일여 앞두고 있는데요. 당 지지율이 3위를 달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2위까지 올라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열기가 높아졌다. 이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책임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조국혁신당이 받았던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조국의 리더십 또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 민심이 지금 조국혁신당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시든 동의를 하지 않든 조국혁신당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 인터뷰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조국혁신당 여성위원장 정춘생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네. 봐왔던 분인데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의 공보단장도 하고 계시고 네네. 혁신위원장도 맡으셨어요. 여성위원장. 여성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네. 영입인사로 또 기자회견도 네네. 직접 하시던데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장난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배경은 저는 딴 게 아닙니다. 여론이 바뀐 건 아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끌어올리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어요. 약간 야권이 중독됐다고 할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사이다처럼 말씀을 해주신 거죠. 3년은 너무 길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던 그런 여론들을 그 입으로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가슴이 튀어서 같이 해보겠다 했던 거고요.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가서 같이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저도 조국혁신당에 입당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춘생 위원장, 그 이전에는 민주당의 여성국장 하셨고 청와대에서 또 여성가족 비서관을 네. 하셨고 네, 뭐 네. 정책 분야 또 네, 여성 분야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또 선거에도 맞습니다. 직접 네, 네. 뛰어들었던 경력이 있는데 자, 민주당 안에서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는데도 왜 민주당 대신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조국이라는 존재는 저에게 굉장히 어색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잘 아는 그 사이이긴 했지만 정말 그 조국 대표님이 그동안 살아온 행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신뢰,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장 가까이는 조국 장관님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았을 때 그때 2019년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완수하라 그래서 이제 지명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언론의 공격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저는 민주당의 원내행정기획실장을 맡고 있었어요. 원내행정기획실장. 경우 국회정책연구위원 1급에 해당하는 그건데요. 원내대표의 원내전략 그리고 여야 협상 그 실무를 총괄하는 단위예요. 네. 그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무사히 맞춰서 임명되기까지의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너무 융단폭격의 공격이 있으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네. 우리 당 차원에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힘들다 막 그럴 때 저는 이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 인사청문회 팀에 그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들을 다 달라. 대응 자료도 달라. 먼저 요구를 해서 쉽게 우리 실무자들을 시켜서 각각의 대응에 대한 팩트 체크하고 좀 쉽게 정리해서 팩트 브리핑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한 페이지 자료로 해서 웹 포스터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뭐 밤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각 지지자들한테 막 퍼날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여론을 좀 돌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했고 그것도 이제 장관 후보자께서 그걸 받아서 또 본인도 또 활용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며칠 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공격이. 근데 안 끝내더라고요. 이건 완전 조국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언론이고 보수 야당이었어요. 그 당시. 네.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문재인 정부와 같이 간 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을 지켜주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내에서도 굉장히 막 흔들리는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몇몇 기자분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선배, 기자분들은 선배라 그러잖아요. 네. 선배,
아, 힘들어. 지금 당이 힘들어. 지금 조국하고 손절해야 된다. 바로 내년 총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거의 여론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정도의 여론이 심각한가?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우리 동지가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세우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서 버리고 갑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버리는 순간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앞에서 같이 방어를 했고 끝까지 어쨌든 오랫동안의 법무부 장관 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그 틀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중요한 틀은 마무리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조국 장관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때 너무 감사했다. 뭐 그러면서 그런 인연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수년, 4년간의 이제 온 가족에 대한 도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다 딛고 더 튼튼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설레게 했던 거죠.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터뷰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네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춘생 예전엔 국장이었고 비서관이 정치평론의 장에 네네. 좀 나와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네. 그리고 네네네. 톤, 무게 이런 것들이요. 네. 정치인 뭐 네네네. 재선 삼선 국회의원 같은 느낌을 확실히 줘서 그리고 이제 조국 네. 장관에 네. 대한 조국 네. 지금 대표에 신뢰. 대한 예. 이런 이제 특별한 관계가 네네네. 그때부터 이어졌다는 말씀을 네네네. 이제 잘 들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네. 신뢰가 돈독해졌고 네네네. 네. 이번에 이제 인재 영입으로도 들어가셨던 것이 명확히 말하면 인재 영입은 아니고요. 네.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인재 영입은 부로 이제 각각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 정치와는 상관없던 분들 모셔오는 거였다면 저는 입당 예. 기자회견 형식으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제가 먼저 연락해서 함께 하고 싶다.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변 네네. 분들한테 네네. 인재 영입은 아니고 입당식을 하는 거는 뭐냐 네네네. 이렇게 하니까 반은 인재 영입이고 네네. 반은 네.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던데 그만큼 이제 조국 장관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정춘생 국장이 정춘생 비서관이 조국혁신당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정치를 바꾸겠다가 아니라 조국 대표와 인연도 있었고 또 인연을 기반으로 입당식도 거창하게 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조국혁신당에서 얼마나 중책을 맡아서 할 것이냐. 현재 당직으로 맡고 있는 것이 여성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공보단장입니다. 이제 이런 위치라는 것은 현재 조국혁신당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무게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도 독특하지 않습니까? 정춘생입니다. 봄춘자에 날생자인데요. 아마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봄춘자 날생자입니다. 이번 총선이 봄에 있습니다. 봄에 이제 살아난다는 의미인데.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조국의 봄날이라는 말도 실제 조국 네네. 혁신당에 좀 쓰고 있고 네네네. 이름도 정춘생이어서 네네. 아 우연의 일치치고는 네네. 매우 필연적으로 네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 네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름이 네. 좋다는 것은 이번에 특히 많이 느꼈겠습니다. 네네. 어릴 때는 제 이름 때문에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아서 네. 아빠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달라. 이게 법원 가면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항의까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춘생이라는 이름은 흔치 않고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독보적인 거 아니냐. 근데 예. 이번에 2024년 총선 앞두고는 정말 조국의 봄날을 함께 만들어갈 그런 운명적인 이름이 아닌가. 아버지한테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꼭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 자, 이것을 이제 뿌리는 정권심판에 대한 열기가 네. 높다는 것이고 네네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도대체 뭘 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네네네. 일종의 이제 네네. 좀 반응이기도 한데 네. 자, 이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부는 회오리 바람 정도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국민들 만나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 열기가 작년에 강서구청장 있을 때 쭉 이어져 오거든요. 근데 이 여론을 야당이 어떻게 캐치하고 앞장서서 같이 반영을 하느냐 이 문제인 거지. 그간에 약간 공천 과정이나 이런 거 겪으면서 약간
그 민주당의 대응이 약간 위축됐던 거는 사실이고 이 시기에 조국 혁신당이 나타나서 국민의 열망 그대로 얘기해 준 게 이 돌풍의 어쨌든 배경이다. 이 돌풍의 배경은 윤석열 심판이 될 때까지는 쭉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결코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국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열기가 저는 그 우리가 완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뭐 그 식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아주 무겁게 여론을 받아들이면서 조심조심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행인 것은 조국 대표님이 굉장히 정치인 자세로 굉장히 모두 전환을 하고 오셨어요. 예전에 이제 딱딱한 장관 교수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즉문즉답도 잘하고 정말 핵심 메시지가 잘 전달되게 그 말씀을 잘하셔서 언론도 받아쓰기 좋게 이런 메시지를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 조국 혁신당이 총선을 위한 당이 절대로 아닙니다. 총선을 위한 정당이 절대 아니고 대한민국을 검찰 독재 정권 종식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의 이 문제도 정책팀 중심으로 해서 다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급하셨으니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면 네. 자,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 네네네. 그러면은 손잡고 같이 가느냐, 아니면 경쟁 관계냐, 아니면 종속적 관계냐.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하면서도 같이 가는 단계, 관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섣불리 뭐 어차피 합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국회가 양당만이 있을 때 잘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21대, 아니 20대 국회를 보시면 정치개혁 입법, 사법개혁 입법을 할 때 제3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여당일 때 그분들을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을 하면서 협상을 같이 했고 제3의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혁 과제들을 그 입법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2대 국회에서도 조국 혁신당의 모습은 그렇게 갈 것이다. 합당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하는 역할이 있고 우리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못하는 부분을 좀 더 앞에서 좀 더 왼쪽에서 진보 진영을 좀 더 크게 전선을 치면서 하면 정말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훌륭한 파트너로서 같이 싸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스픽스에서 매일 아침에 민심 네네. 체크를 하는 걸로 네네네. 이렇게 설문 같은 걸 돌리는데요. 한번 이제 올려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이번에 비례대표와 관련돼서 정당 선호도 투표를 한번 해보자고 올리니까 어떻게 한 나왔습니까? 45% 정도가 민주당이 나오고요. 네네네. 또 45% 정도가 조국 혁신당이 나와서 네네. 야 이거 뭐냐라고 네네. 이제 했는데 네네. 과거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학생 운동하던 사람이 정당은 민주당을 찍고 지역 이제 비례대표는 민노당을 찍었던 그랬었죠. 이런 기억이 나서 예.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민주당 성향도 있고 또 보수 쪽에서 개혁신당 노선도 있고 또 조국 혁신당이나 소나무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중도 진보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설정이 어쨌든 손을 잡고 경쟁하지만 배척의 관계는 아니다. 이 그렇죠. 정도는 이제 가는 것 같고. 네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 경선 인단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마 이제 오늘 방송이 나가는 이 시간도 경선 인단을 모집하고 있고 네네네. 토요일까지 경선 인단, 네네, 국민 맞습니다. 경선 인단 모집하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네. 뭐 저도 누가 좀 참여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던데 어찌 됐든 네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조국 혁신당에 당연히. 많이 경선 참여를 해서 네네네. 본인들이 맞습니다. 원하는 네. 후보를 좀 찍어줘야 한다. 네네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말씀 좀 하시죠.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좀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도 있지만 모든 국민이 공무원 그리고 다른 당적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누구나 선거인단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조국 혁신당 쳐서 가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원이 지금 어제가 한 9만 5천 정도 됐으니까 네. 지금 10만 정도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민선거인단이 하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를 자기를 직접 선출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네. 오늘 이제 정춘생 위원장이 네네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네네. 국민 경선 이제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네, 자신의 맞습니다. 의사를 표출하고 네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더 꽃이 핀다면 네네.
아마도 언론의 관심은 이럴 겁니다. 지금 101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신청을 했고 네, 맞습니다. 당원은 10만 명 가까이 모였다. 네, 네, 네. 이것도 뭐 전대미문의 사건인데요. 여기에다가 국민경선인단으로 몇 명이 참여할 것이냐. 만약 50만 명이 참여한다? 엄청난 거. 이러면 네. 엄청난 것이고요. 네, 네, 네. 기성정당이 100만 명 정도, 120만 명 정도 투표하고 당원이 한 200만 명 네, 뭐 이 네, 정도 네, 있는데 네, 여기에서 수십만 명이 국민들이 직접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할 때 1인 4표를 행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뛰어든다는 것은 숫자가 실제로 이제 저는 이 태풍의 바람이 얼마나 이어질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20명 금요일자입니다. 금요일 날 20명이 정해지면 누구를 뽑는 것이 좋을지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여성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춘생 후보도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자, 민심이 이렇게 이제 네. 돌풍으로 일어나고 이것이 조국혁신당으로 가고, 자, 그러면서 총선 전체를 주도하는 이 상황에서 정책이나 공약 이런 것도 아주 독특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네. 한동훈 특검부터 하겠다. 네. 이게 상당히 반향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 네네. 내용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저께인가요? 네. 직접 대표님께서 우리가 원내 정당이 되면서 원내 정당이 돼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황운하 의원이 합류가 되면서 원내 정당이 됐고 첫 번째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대표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한동훈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대응하기 껄끄러운 뭐 이렇게 본다면 조국 대표님은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거침없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고발했지 않습니까? 범인도피죄로 이종석 장관을 정말 출국 금지된 상태인데 해제까지 시키면서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좀 도피시켰고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빠르게 기문을 고발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자녀 입시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고발사주 관련된 문제 이것들이 야당에서 문제는 제기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추진해야겠다. 그래서 1호 법안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을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바로 저거다. 뭐 조국 혁신당이 바로 저렇게 하네. 굉장히 반향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지금까지 왜 그런 네네. 걸 하지 않았느냐? 국민들은 뭔가 심판할 사람을 심판을 하는데, 자, 민심으로 심판하는 건 투표고요. 네네네. 법적 심판이라는 건 특검이나 이런 걸 이제 추진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민주당이 못하는 것을 조국 혁신당이 지금 다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으로부터 아니면 뭐 굉장히 공격을 받거나 이러면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믿던 이념이나 아니면 생각 이런 것들이 내가 뭐가 잘못됐나? 뭐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조국 혁신당은 거침없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이제 확신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그리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의원님들 막 덩치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 덩치가 큰 상태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까지 좀 시간도 걸리고, 예, 당론을 하려면 좀 토론도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 여론을 바로 받아서 바로 행동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 얘기 들으니까 네네. 조국 혁신당이 마케팅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총선 마케팅 가장 잘하는 사람은 네네. 조국이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했어. 네. 본인이 또 공보단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공보라는 역할이 언론을 상대로 어떻게 네네네. 우리의 이제 네네. 정책들을 알리느냐 네. 매우 중요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조국 혁신당 쪽으로 네. 지금 현재 거론되는 들어간 분들이 우리 정춘생 이제 전 청와대 비서관, 네. 황운하 의원 네. 이런 분들이고 또 다른 분들이 좀 더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정도. 그러면 황운하 네네. 의원이 지금 네. 대전 중구 국회의원인데 네네. 현재 무소속 상태에서 네, 조국혁신당 그렇죠. 입당을 하셨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춘생 전 비서관이 네네. 27년 동안 당직자로 일해왔던 제가. 그러면 실제로 활동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중책을 맡았던 분은 네네. 조국혁신당으로 이렇게 가신 분이 두 분 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합니까? 아,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당원으로는 예. 많이 계시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이제 현재까지는 주요 당직을 그렇습니다. 하고 네네. 뭐 비서관까지 했던 분 중에서 네네. 간 것은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살림살이를 이렇게 옮겼으니까 네. 조국혁신당에서 두 네네. 분에 대해서 기대를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8대 당에 처음 발을 디뎠더라고요. 그때 네. 김대중 대통령님 대선 때 그 자원봉사를 먼저 시작을 했고 98년도에 당직자 공채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당직자로 일을 해왔는데 계산을 해보면 27년간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짧은 그리고 짧지만 깊은 고민이 있었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너 왜 거기 가냐 뭘 믿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심해서 대외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그 전에 좀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제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연락이 왔어요. 주로 민주당 그 전국에서 지방의원으로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지역의 당원으로 열심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너 왜 가냐 이게 아니라 잘 갔다, 속 시원하다, 기대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당원들이 비례 조국 혁신당 찍는다는데 어떡하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지금 이제 네네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네네. 오해를 할 네네. 수도 있는데 네네네. 정리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자, 어려운 고심 끝에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는데 네. 가니까 왜 가느냐라고 이렇게 비판이나 걱정을 네. 하지 않고 오히려 네. 잘 됐다. 네. 오히려 그래 잘 결심했다. 예, 잘 결심했다. 뭐 그 말이네, 그 말을 네네. 해봤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거나 네네. 그 그리고 이야기는 그런 배경에는 그런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뭐를 할 때 섣불리 행동하거나 뭐 움직이면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27년 동안 실무자로서 정말 당에 헌신했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정말 도전해보겠다고 나왔었는데 여론조사는 거의 똑같았어요, 진짜. 네. 후보가 되신 분하고. 예. 그리고 경쟁력에 있어서도 그 김태우 후보랑 돌렸을 때도 그 당시도 17% 가까이 차이로 이기는 걸로 네, 네. 제가 예. 그렇게 됐는데 전략공천을 당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 당했는데 며칠간 고민한 끝에 그래도 확실하게 후보를 지원해주고 승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석 대변인으로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거 보면서 저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현신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결심을 할 때까지는 뭔가 배경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춘생 청와대 비서관이 출마를 했고 경선도 사실 준비했고 여론조사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강서구청장으로 전략공천이 됐죠. 그렇죠. 예. 진교훈 구청장. 후보가 네네네. 전략공천이 되고 지금 구청장을 하고 네네네. 있죠. 그 당시에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그 정춘생 비서관이 마음이 되게 아프고 주위에 응원하던 사람들이요. 야, 저건 당 너무하다. 왜 경선을 붙여주지? 경선조차 붙여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이제 당에 많이 비췄죠.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춘생 비서관이 그 당의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고 수석 대변인으로 선거운동을 최전방에서 진두지휘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나가서도 이기는 선거에 당에서 전략공천을 했는데 오히려 그 전략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이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25년 이상을 뼈를 묻고 민주당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키겠다고 헌신했던 자신조차 당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신과 희생을 했는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네. 차라리 잘 갔다. 뭐 오히려라는 말은 제가 이제 버리겠습니다. 차라리 잘 갔다. 그래서 정춘생 위원장이 제대로 좀 정치를 하고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이런 이제 응원의 메시지가 네네. 전국에서 네네. 민주당 당원 또는 지방의원 특히나 제가 듣기로는 당직자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네네. 이제 네. 응원을 한다고 이런 네네. 얘기를 일단 들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런 정도로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제 조국혁신당에 갔고 알고 보니 조국 대표하고도 과거에 네. 깊은 인연이 있었고 네, 지금 네. 현재도 여성위원장 공보단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러나 이제 경쟁은 경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1차로 오늘 방송 나가고 내일쯤 이 방송 나가는 이제 이후에 20명으로 이제 축약이 될 것이고 네, 네.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면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상위 순번 받아야 하는 것은 네, 네, 네. 말 그대로 본인의 실력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국혁신당 당원이나 네. 그리고 이번에 국민참여
단으로 이제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네. 그 유권자들에 대해서 정춘생의 강점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조국 혁신당이 총선만 갖고 끝낼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검찰 개혁만 갖고 계속 갈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이 검찰 개혁과 동시에 저는 그런 숨어 있는 1cm를 찾아내겠다. 숨어 있는 1cm를 찾아내서 검찰 개혁 전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전선을 더 확대하고 싶다. 그겁니다. 네. 예, 그게 바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여성들의 삶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 건드려져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 혁신당이 조국 혁신당에는 여성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네. 내가 찾아가서 논의하고 상의하고 정책 같이 해보자 할 국회의원 한 명이 없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대선까지 준비하고 대한민국을 정말 바꿀 정당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주도적으로 내고 여성을 같이 우리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전선으로 더 확대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성의 저항을 이끌어내겠다. 얼마 전에 3월 8일 여성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성의 날이 해마다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에서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날만큼은 정말 성평등을 얘기하고 여성의 문제 얘기하고 그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행사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조국 대표님 모시고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예전에는 서울광장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즐겁게 이루어지던 행사가 이번에는 청계광장에서 좀 조그맣게 예전에 비하면 한 거의 10분의 1로 축소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성들이 위축된 거거든요. 그 위축됐다는 것은 불만이 없어서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둘 정치 집단도 없었고 굉장히 힘들어했다. 예산도 다 깎이고 이러면서 힘들어했다. 그래서 이분들의 손을 잡겠다. 조국과 함께 정말 윤석열 정권과 함께 싸우겠다.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과거부터 정춘생 네네. 위원장이 이제 전국민 돌봄 보장제 같은 것은 좀 네.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네네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네네네.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데 네. 돌봄을 못 하고 있고 네네네. 특히나 이제 진보 민주 개혁 쪽에서는 이 문제가 오히려 네. 성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인데 네. 예.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면 네네. 이제 여성위원장이고 국회 진입을 하게 되면 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더욱더 강력한 맞습니다. 일단 이제 예. 법제화 과정을 거칠 것인데 맞습니다. 네네. 지금 전국민 돌봄 보장제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그 전에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당에서 여성가족 전문위원을 오래 했었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했던 건 무상보육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2011년도였어요. 2010년도였어요. 그때 우리가 야당이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정기국회를 아주 주도했던 정책적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산모일반이라고 네. 있는데 그중에 산모일반이 뭐냐면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이었어요. 근데 이제 야당이 이거를 전선을 확대하고 이슈를 파이팅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무상보육은 저의 제안과 준비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어요. 예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야당이 어떻게 하죠? 이런 게 있었지만 끊임없이 당내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관철시켰고 당론화했고 그게 2011년 초에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강정책 그리고 공약으로 다 제시가 되고 현실적으로 그게 반영이 된 거는 박근혜 정부 때지만 우리가 야당에서 그때 무상보육을 다 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2013년도에 돼서 그렇게 주도했었던 경험이 있고 전국민 돌봄 보장은 그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돌봄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전 인생이 돌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돼서는 아이가 어릴 때 아이를 돌보다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 본인의 삶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를 또 돌봐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정말 힘든데 나 자신을 부양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계속 돌봄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이 돌봄을 한 가정의 한 여성의 부담으로 남겨둘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를 전 사회적 돌봄 모델을 만들어서 정말 함께 돌보고 함께 정말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핵심 키다 생각해요. 돈 몇 푼 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이제
86 세대잖아요. 저도 이제 86 끝물인데 이 86 세대들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근데 곧 노인이 됩니다. 이미 노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이 정말 대규모로 노인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간의 정책을 그냥 둘 것인가?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말 취약한 노인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86 그룹은 노인이 되지만 과거에 민주화 운동도 했었고 정치적 발언도 세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깨어 있고 그리고 컴퓨터도 할 줄 알고 다 다양하거든요. 그분들에 맞는 돌봄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월 29일 날 본회의가 있었잖아요, 대표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어떤 그때. 일입니까? 2월 29일. 예. 그때 쌍특검이 예, 있었고 그게 부결이 됐잖아요. 네. 온 국민들이 그거밖에 몰라요. 예. 근데 아주 그때 의미 있는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는데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수년간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국회에서 논의됐던 게 다 대안입법으로 된 건데 물론 이제 한꺼번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 기간에 국가하고 지자체가 탄탄히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유예되면 더 유예시켜버리고 법이 있어도 예산을 깎아버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그 통합지원 그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로 제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겠다. 그리고 사회적 돌봄 모델을 정말 공론화시키고 전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예산은 어떻게, 입법은 어떻게, 제도를 어떻게 이 준비를 그 특위 내에서 다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조국 네. 혁신당 관련된 기사 중에서 네. 정책적 이슈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네. 최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죠. 모든 네. 사람이 검찰개혁만 외치는 게 아니라 이 돌봄의 영역에서 이거는 정말 누구 입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이거든요. 이 여성 남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돌봄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료 비용, 요양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적인 정책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정책 전문가 정춘생 네. 위원장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정책 이름이 지역 사회적 돌봄 모델, 지역사회 사회적 돌봄 모델. 지역사회 사회적 돌봄 모델이 이제 네네. 입법이 되었고 네네. 2년간 유예 기간이 2년. 있는데 예. 정춘생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또는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네네네. 문제는 책임지고 네네, 하겠다라고 이제 맞습니다. 공약 발표를 하신 네네네, 거죠. 그 네네. 특별위원회 이름이 뭐라고요? 그 특위 이름은 아직 만들진 않았고요. 거기서 이제 사회적 돌봄 뭐 특위 아니면 그 사회적 돌봄 특위 분야에서 네네네. 정말로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하고 답변을 다시 예. 해드릴까요? 아니 전국민 돌봄 보장. 전국민 돌봄 보장, 보장. 예. 전국민 돌봄 보장 특위. 예. 예. 전국민 돌봄 돌봄 보장 보장 특위를 특위. 만들어서 찬찬히 준비를 하겠다. 예. 예, 그게 이제 지금 정춘생 위원장이 예. 밝힌 본인의 1호 공약입니다. 전국민 예. 돌봄 특별위원회를 예. 만들겠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엄연히 현실입니다. 네네.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도 네네네. 현실적으로 어렵고 네. 또 국민들의 정말 득표율을 높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또 어렵고 네. 기성정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네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 레이스에 네. 들어가면 이제 네. 정말로 불꽃 튀는 경쟁이 일어날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에 조국 혁신당 네. 비례대표로만 의석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네. 몇 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공식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항상 1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겸손하게 10석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10석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네네. 일부에서는 뭐 네네. 5석밖에 안 된다. 네네네. 또 일부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네. 하면 제가 네네. 이제 올 기적에 대한 이야기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면 몇 석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래도 우리 신장식 대변인이 12척의 배를 주십시오 했더라고요. 네. 그보다 좀 더 욕심을 내면 더 좋지 않겠나. 몇 석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자꾸 물으시면 한 15석? 예.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네네네. 이유가 주변에 이제 물어보고 또 정치평론가들이 예측을 네네. 할 때 이 정도의 레이스가 계속 가면 결국 46석의 이제 비례대표 의석 중에 네네. 실제로 20% 이상을 얻게 되면 3%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다 이제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보면 15석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어. 실제로 이번에 돌풍이 국민들의 정말 여망을 좀 더 담아내기만 하면 상당한 기적에 가까운 숫자를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폭병들이 나타날 네.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정권 심판 열기를 끌고 모아가서 정말 선거를 이제 주도하는 것은 좋은데 중도층으로 표를 얻어야 결국 야권 전체가 어느 정도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일방적 질주가 결국에는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당에서 일을 하면서 봤던 게 총선에서의 중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총선에서의 중도는 별로 없고 정말 국민이 열망하는 걸 확실하게 어떻게 낼 것인가. 그래야 핵심 지지층이 모이는 거고 그런 핵심 지지층이 모여서 지지가 떠받들어지면서 주변에서도 저기 되나 보네? 뭔가 있네? 뭔가 저지를 것 같네? 그러면서 힘을 보태주시는 거지. 처음부터 중도를 겨냥해서 정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면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보다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조국 혁신당 돌풍의 원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이 조금 상투적인 질문이기도 네. 하지만 이번 총선을 규정하는 분, 정치평론 한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열심히 뛰고 정권 심판을 외치면 실제로 중도가 보수로 가겠느냐, 중도가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느냐. 오히려 중도를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를 조국 혁신당이나 소나무당 같은 강력한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정당이 있어서 중도가 오히려 투표장으로 가는 것이지 그것조차 없었으면 이번에 중도는 투표장에 가서 아예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해서 네네. 두고 봐야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조국 혁신당이 훨씬 더 선명한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 지금 조국 혁신당을 보는 국민들이 저 사람들 좌파야? 이런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종북이야? 뭐 네. 이런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말을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네. 가고 있는 예. 길을 예. 일관되게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도층의 표를 끌어갈 수 있다. 네, 다만 조국 맞습니다. 혁신당이 못 가져갈 수 있지만 네. 범야권에서는 중도층의 표를 오히려 끌어갈 수 있는 효과가 네네. 있다. 이런 네. 것도 진단하고 분석하는 분이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판단을 네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쉽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여야 극한 대립이 있었고 또 언론의 비판도 많이 있었고 하는데 계속 일방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도 계속 일방적인 얘기를 가스라이팅 하다 보면 이게 틀릴 수도 있다. 아니면 국민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착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생각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 대한 확신이 그 확신이 조국 대표한테 있었던 거고 그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했으니까 그 반응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20번 안에는 들었다는 가정하에 네. 국민 참여 경선을 네. 통해서 네네네. 이제 의석수는 기적이 일어나면 15석. 네. 지금 현재 당의 공식적인 목표는 10석. 10석. 네. 근데 본인은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몇 여성은- 번으로 13579로 이렇게 예, 나가죠. 여성은 호수 13579니까 상위 순번에 어쨌든 선택을 받으면 좋죠. 예. 아니 좋은데 그렇게 목표가 있어. 그럼 이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네네. 뭐 저희들이 편파 방송이라고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네네. 없지만 평소에 정춘생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이나 또 국민에 대한 네네. 헌신, 네.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출중하기 때문에 사실 모셨던 것인데 어쨌든 네네. 몇 등이 목표예요? 이것도 뭐 게임이고 현실인지라 네네네. 등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몇 등이 목표다 그러면은 그게 또 이제 조심스러워서 저는 네. 어쨌든 7번까지만 주셔도 좋다. 7번까지 주셔도 좋다. 예, 예.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네. 워낙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 이제 함께 경쟁을 하고 선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뭐 7번까지만 주셔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책임하지만 당선권에 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권이 몇 네네. 번인지 이제 모르겠으나 네네네. 그렇게 꼭 가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총선이 끝이 난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면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번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네. 예측할 수 없다는 네네. 그 전제로 22대 국회를 봐야 한다. 이 말씀은 똑같은 일이 이미 조국혁신당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국혁신당이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을 만큼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아마 그것은 조국 대표도 상상을 못했을 것이고 영입인재 1호인 신장식 변호사도 상상을 못했을 네,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민심은 요동치고 있고 급변하고 있고 뭔가 엄청난 에너지로 새로운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걱정은 조국혁신당 너무 엘리트가 많다. 또 조국혁신당 서울대 출신이 너무 많다. 또는 조국혁신당 강남 좌파 아니냐. 야, 국회 가면 이제는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제3정당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했느냐. 제대로 못할 것이다. 안철수 망했고 누구도 망했고 누구도 망했는데 똑같은 전철 밟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질문이 훅 들어오셔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예. 정당 생활 오래 하고 정말 실무자로서 정말 부대끼면서 정말 우리가 야당일 때는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천막치고 농성하고 서명운동하고 그 당시 제가 여성국장 했었는데 그 일을 저희가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대끼고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국회에서 반영하고 정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게 다른 분들하고의 차별성 그리고 저의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성하고 국회의 정책으로, 당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해당 정책이나 입법들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이견들은 이해 당사자들과 어떻게 조율이 되고 법사위는 어떻게 문턱을 넘고 본회의 전략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모든 경험과 전략들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감사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맞습니다. 의석을 몇 네, 석을 네. 얻던 네, 국회에 네, 네. 들어가서 네네. 제3정당이 했던 그 실패, 과거의 경험을 절대로 똑같이 밟아서는 되지 않는다. 네, 무겁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더라도 바꾸고 죽어야지. 네네네. 또 역시 너희들도 가보니까 달라진 네. 게 하나도 없다. 네. 이런 것은 저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분들이나 또 당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금 현재 시작했을 때 민심이 어떤 힘으로 조국혁신당을 끌어올리는지를 기억한다면 실망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죽더라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방금 떠오른 게 2016년이었어요. 2016년 2월인데 그때 민주당의 대표가 문재인 대표님이셨고 원내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였어요. 그때 아시겠지만 워낙에 당내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여론 지지율이 뭐 10%대로까지 떨어지고 막 굉장히 차기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총선에서 저희들이 이겼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매직을 부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원내 의사구청을 했었거든요. 그때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정부 차원에 추진을 했고, 그리고 여당이 엄청나게 이제 불도저식으로 추진을 했고, 국회의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직권상정까지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내부에서 원내에서 논의를 하는데, 이종걸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본인은 그래도 인권 운동 하셨던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권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굉장히 무기력한데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대표님 그러면 이거 필리버스터라도 한번 해보자. 이게 국회 선진화법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장되어 있는데 이거라도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그게 좋은 생각인데 근데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한테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격을 받은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번 믿고 해보시죠. 국민들도 이제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안 좋은데 한번 내가 그랬어요. 그때 한 말이 대표님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고 죽읍시다 했더니 그게 딱 내일에 꽂혔는지 해봅시다. 그래서 서류 만들고 좀 제출하세요. 해가지고 의총을 엽니다. 근데 의총을 열었는데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야당으로서 그냥 넘길 수 없고 그 필리버스터라도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많은 의원들이 그때 반대를 하셨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이런다고 뭐 달라집니까? 막 이랬는데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김광진 의원 초선 아주 젊은 네. 초선 의원이셨잖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5시간을 넘게 필리버스터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당에 전화들이 오는데 민주당 모처럼 잘 싸우네. 오랜만에 그 야당다운 역할을 하네. 막 이런 반응이 있었고 그때 국민들이 정말 존재감도 없었던 국회 방송을 듣기 시작했어요. 네. 국회 방송 시청률이 엄청 튄 거예요. 이게 며칠이 계속됐죠. 그때 192시간 제가 뭐 담당해서 192시간 동안 이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격려 전화 그리고 방청 문의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지지율 반등이 있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와서 이제 총선을 이겼던 거지. 뭐 그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죽더라도 해볼 건 해보고 싸울 건 싸우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국 혁신당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정춘생 여성위원장과 함께 이제 특별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조국 혁신당 이렇게 하겠답니다. 죽더라도 싸울 때는 싸운다.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 네. 이분들 박수 보내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기성거대 정당, 그래도 우리는 경륜과 지식과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 좀 믿어달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저도 판단할 것이고요. 다만 정춘생 위원장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조금 전에 죽더라도 할 건 해보자고 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하는지 지키지 못하는지는 역시 이제 정춘생의 몫이니 그분께 맡겨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정춘생 위원장을 통해서 야, 우리 정치 이제 죽지 않았다. 그래도 누군가는 나서서 바꿔보려고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걸고 하는구나 라는 거기에서 이번 총선 여러분들 조금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찍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들을 손잡아 줄 수 있고 여러분들 마음을 대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정치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춘생 위원장 선전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화이팅 한번 하시죠, 그냥. 네, 저의 이름처럼 제 이름이 봄춘날생입니다. 국민에게 봄날을 선사할 그리고 조국의 봄날을 선사할 정춘생이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조국 혁신당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하십시오. 화이팅! 좋습니다. 자, 오늘 정춘생의 화이팅처럼 인터뷰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화이팅하는 주말 보내시고 더욱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나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집으로 마련한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